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여성 수천 명이 매달 고국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권력자 푸틴조차 막지 못한 이 거대한 탈출, 그 이유는 단 한 나라, 한국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비밀 문서까지 폭로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목숨 걸고 떠나야만 했던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한국이 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여름은 무겁게 내려앉는 습기가 특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땅을 밟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년이었죠. 지금 이렇게 회상하는 순간에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제 이름은 아나스타시아 페도로바, 32살의 러시아인입니다. 모스크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재난을 예측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은 수치와 확률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인생이란 건 언제나 방정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이더군요. 그날도 연구소의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눈에 띄는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회색 표지에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제목은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청년 여성 인력 해외 유출 억제 실행안.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연히 본 것이라 그냥 덮어야 했지만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몇 장을 넘기는 순간 숫자들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 8만 명, 그중 98%가 20대에서 30대의 고학력자, 한국 러시아 커플의 이혼율 1%, 러시아 국내 이혼율 68%. 이어진 문장은 저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즉각적인 차단 조치 필요. 종이에 적힌 단계별 지시에는 언론 통제, 출국 제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화 같은 단어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과학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느낀 건 공포였습니다. 제 나라가 여성의 행복을 통계로만 보고 떠나는 자를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 한다는 현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맞던 날 무기력하게 여자가 어디서 살겠냐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장면이요. 저 역시 이혼자로 낙인 찍혀 연구소에서도 늘 뒷전이었고 미래는 닫힌 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서 본 파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고 창문 너머 모스크바의 회색빛 하늘은 더 답답하게만 보였습니다. 아침 지하철 안 피곤에 젖은 여성들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절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떠날 용기는 없었죠.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진 겁니다. 한국. 낯설고도 희미한 빛처럼 다가온 단어였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연구소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아나스타시아,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비밀 스터디가 있어. 순간 귀가 솔깃했지만 곧바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감시가 심해진 지금 그 말은 곧 덧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찾아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허름한 건물, 간판조차 없는 입구. 문을 열자 10명 남짓한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대 학생부터 40대 이혼녀까지 모두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곳을 이끄는 이는 중년 여성 타티아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온 건 한국 남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출근 전 아내의 도시락을 싸는 모습, 아이와 함께 장을 보는 장면, 육아 휴직을 당연히 쓰는 아버지들.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여성이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저 장면이 내 미래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서울의 거리, 한강변을 달리는 가족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부부. 그것들이 현실인지 연출인지 구분은 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러시아에서의 제 삶과는 극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연구소 동료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공항에서 출국이 막혔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도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밤 찾아왔습니다. 모스크바에 폭설이 쏟아지던 날, 연구소에서 만난 타티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제3국 학회 발표가 있지? 그걸 이용해. 그 말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조지아나 터키 학회를 경유하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결심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다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의문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는 과정은 늘 감시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구소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제 발자국을 세고 있는 듯 했고 이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뒤에서 차가운 눈이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사회에서 이혼한 30대 여성이 새로운 길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을 봐, 거기가 길이야. 그 무렵 제게 결정적 용기를 준 건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타티아나가 보내온 것이었죠. 아나스타시아, 내일 오후 5시 동방의 다리. 짧은 글이었지만 암호와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평범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만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다리 밑에는 이미 여러 여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태하라고 합니다. 그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재난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의심과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기상재난 예측이었으니까요. 태아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진심으로 러시아 여성과 함께하고 싶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미래를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정부의 감시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연구소 동료 한 명이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바로 제지당에 돌아왔습니다.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잡히면 어떻게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의 고위 간부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단 한 명씩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책상 맞은편의 남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페도로바. 최근 수상한 모임에 참석한 적 있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간부는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에 연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요. 그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마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마리나의 답장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용기를 내.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한국에 오니 모든 게 달라졌어. 그녀가 보낸 사진에는 남편이 함께 요리를 하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러시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3국 학회 참가를 이유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발표와 연구 교류였지만 제 진짜 목표는 한국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학회가 열리던 조지아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여권을 의심하지 않았고 제 이동을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통제 없는 삶이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조지아 체류 중 저는 태아 씨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입국 절차와 합법적 정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관광 비자로 먼저 들어오라는 조언, 그리고 이후 연구 활동이나 교류를 통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전환하는 계획까지.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현실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천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륙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공포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8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젊은 직원이 러시아어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건 의심과 억압뿐이었는데 여기서는 미소와 환영이라니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태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는 제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남자가 짐을 들어주는 건 여자를 무능하게 본다라는 뜻이었지만 태아 씨의 행동에는 오직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은 제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로는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이 서두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태아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근무하는 재난안전센터로 오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호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불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나의 두 번째 고향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9시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렸고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도로의 물기에서 휘발유 냄새가 올라왔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파란 배경이 재난 알림이 떴고 남쪽 지역에 강한 비바람 예보가 표시되었죠.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한국의 경보 체계는 세밀했고 숫자와 지도가 제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난안전센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간 안에 화면과 사람이 촘촘히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박태하는 제게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좀 떨리네요. 첫날이라 그럴 수 있어요. 보리차의 구수한 향이 목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갔습니다. 박태하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강우 레이더, 이건 위성 합성 영상, 이건 하천 수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해상 잡음, 레벨 조정, 이동 경로 보정. 도구가 익숙했죠. 화면에 얇은 선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남서쪽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중심이 살짝 밀리면 해안 저지대가 먼저 위험합니다. 박태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음 뒤로 현장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저지대 골목, 맨홀 주변에 거품이 났다는 보고였죠. 저는 위성 영상과 레이더를 겹쳐봤습니다. 이 시간 안에 빗줄기가 세질 겁니다. 하천 합류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태하는 즉시 현장팀에 지시했습니다. 우회 통제 배수 펌프 추가 노약자 이동. 지시는 간결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움직이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오전 11시가 지나면서 빗방울이 커졌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해졌고 창틀에서 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모니터 한쪽에서 하천 수위 그래프가 부드럽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곡선을 노려봤습니다. 박태하가 옆으로 의자를 끌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라면이라도 드실래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하려다가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컵에 부은 국물의 김이 안경을 살짝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자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데이터로는 오늘 밤이 고비예요. 밤이 되면 시야도 줄고 속도도 붙어요. 박태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낮 동안 최대한 비워야 합니다. 오후부터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물류창고, 지하상가, 노후주택. 현장에서 올라오는 단어들은 현실의 무게를 달고 있었죠. 저는 위성 영상과 지상 레이더를 겹쳐 골목골목의 약점을 표시했습니다. 이 좌표는 1시간 뒤에 위험합니다. 이 구역은 30분 안에 통제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박태하는 제 말을 되받아 정리한 뒤 현장에 잇따라 전달했습니다. 센터의 사람들은 서로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고 새로운 외국인을 밀어내지 않았죠.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서로 인정하는 태도, 그 안에서 외부인의 전문성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해가 기울 무렵 바람 소리가 톤을 바꿨습니다. 창틀이 가볍게 떨렸고 문틈으로 습기가 스며들었죠. 저는 모니터에 확대창을 띄우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해안선의 단차가 문제예요. 일시적 역류가 생깁니다. 박태하는 그 말만 듣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불 켜 표지판 추가 방송. 몇 분 뒤 화면 아래쪽에 작은 현장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어두운 골목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이 노란 표지판을 세우고 마을 방송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피와 이동을 안내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이웃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보던 풍경과 달랐습니다.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명과 참여였습니다. 밤 9시 가장 거센 비구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계음이 빨라졌고 센터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여권을 꺼내어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촉이 말했습니다. 오늘 넘기면 다를 거라고요. 박태하는 잠깐 제 얼굴을 보고는 물컵을 건넸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프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일직선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이는 모양, 그 꺾임을 잡아야 산다고 교과서가 말했죠. 저는 모니터에 손가락을 대고 한 지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변곡입니다. 40분 뒤 물흐름이 잠깐 느려집니다. 그때 승부를 봐야 해요. 제 목소리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확신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그 말대로 40분 뒤 하천 수위 곡선이 아주 미세하게 완만해졌습니다. 센터 안에서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박태하는 그 짧은 시간을 붙잡기 위해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배수차 추가 투입,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바닥문 고정. 말끝마다 알겠다는 대답이 이어졌고 현장 영상 속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고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한 줄기 땀이 셔츠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포기하는 눈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팀이라는 단어의 실제 온도는 이 정도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서 본 파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고 창문 너머 모스크바의 회색빛 하늘은 더 답답하게만 보였습니다. 아침 지하철 안 피곤에 젖은 여성들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절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떠날 용기는 없었죠.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진 겁니다. 한국. 낯설고도 희미한 빛처럼 다가온 단어였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연구소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아나스타시아,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비밀 스터디가 있어. 순간 귀가 솔깃했지만 곧바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감시가 심해진 지금 그 말은 곧 덧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찾아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허름한 건물, 간판조차 없는 입구. 문을 열자 10명 남짓한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대 학생부터 40대 이혼녀까지 모두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곳을 이끄는 이는 중년 여성 타티아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온 건 한국 남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출근 전 아내의 도시락을 싸는 모습, 아이와 함께 장을 보는 장면, 육아 휴직을 당연히 쓰는 아버지들.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여성이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저 장면이 내 미래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서울의 거리, 한강변을 달리는 가족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부부. 그것들이 현실인지 연출인지 구분은 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러시아에서의 제3과는 극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연구소 동료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공항에서 출국이 막혔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도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밤 찾아왔습니다. 모스크바에 폭설이 쏟아지던 날, 연구소에서 만난 타티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제3국 학회 발표가 있지? 그걸 이용해. 그 말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조지아나 터키 학회를 경유하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결심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다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의문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는 과정은 늘 감시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구소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제 발자국을 세고 있는 듯 했고 이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뒤에서 차가운 눈이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사회에서 이혼한 30대 여성이 새로운 길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을 봐, 거기가 길이야. 그 무렵 제게 결정적 용기를 준 건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타티아나가 보내온 것이었죠. 아나스타시아, 내일 오후 5시 동방의 다리. 짧은 글이었지만 암호와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평범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만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다리 밑에는 이미 여러 여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자정 무렵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졌습니다. 센터의 조명이 이전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어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그래프의 곡선은 완만해졌고 하천 수위는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박태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아나스타시아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하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제 말은 도구였고 결정은 현장의 언어였으니까요. 말하고 나니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저는 늘 누군가의 뒤에 있었고 제 이름은 보고서의 맨 아래에 놓였거든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이름이 하나의 좌표처럼 쓰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도 위에요.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 동료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 이름이 명단에 올라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해외 학회 참가자들 가운데 특히 한국과 연계된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대상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장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을 서성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안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저장된 항공권 취소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더 버텨야 할까?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계산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다시 차가운 회색 아파트에서 미래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될 거라는 사실이요. 다음 날 박태하가 제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안하시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3국에서 결혼 절차를 밟으면 러시아의 개입을 피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결혼이라니 너무 성급한 선택 아닌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합법적인 통로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어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호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지아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치 처음 모스크바를 떠나던 날처럼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태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그림자 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보였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왔군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모든 두려움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간이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증인은 한국 교민 부부와 현지인 몇 명뿐이었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박태하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늘 홀로 버텨야 했던 제가 이제는 함께 짊어질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담당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제게는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품어주고 있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박태하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장을 보며 제 손을 꼭 잡았고 주말이면 저를 도서관이나 작은 전시회에 데려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느끼는 고독은 그와 함께일 때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사소한 배려들이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차도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일, 식당에서 제가 먼저 메뉴를 고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태도, 제가 무거운 짐을 들면 아무 말 없이 대신 들어주는 습관. 러시아에서라면 여자를 무능하게 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이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존중과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생리통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진통제를 찾지 못해 침대 위에서 신음을 내고 있는데 박태하는 곧장 옷을 챙겨 입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돌아온 그의 손에는 약과 핫팩 그리고 작은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약국 직원이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는 제 배 위에 핫팩을 얹어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었으니까요. 박태하의 가족을 만났을 때도 놀라움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서툰 러시아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러시아 요리를 배우겠다며 인터넷에서 보르시 레시피를 프린트해 오셨습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재료를 손질하던 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두 문화가 하나로 이어지는 달이구나. 그 무렵 뜻밖의 사건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딸이 한국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사진과 증거가 명확했기에 러시아 정부조차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랑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사실상 국제 결혼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론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박태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우리도 함께 하고 있다는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제게도 러시아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태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다른가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다릅니다. 제 남편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일의 절반을 맡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제 말이 전파를 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대부분 한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날 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여성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처럼 용기를 내고 싶다. 한국은 정말 그런 곳인가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본국 정부가 저를 더 강하게 겨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제 결혼을 장려한다는 내용이었죠. 러시아 여성과의 부부에게는 특별 정착 지원금, 주택 우선 공급, 다문화, 자녀 교육 확대 정책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탈출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태하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본국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해외에서의 여성 유출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내 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 여러 고위 관료들의 딸들이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선의 극치였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거리 시위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국 제한 철폐와 문화 교류 확대가 공식 발표되었을 때 저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운명이 역사의 물결 속에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벅찼습니다. 그 무렵 한국 방송사 K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러브 인 서울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에 저와 박태하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박태하의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일상이 누군가의 편견을 깨는 시작이 될 거예요. 결국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의 아침을 비췄습니다. 박태하가 새벽에 도시락을 싸는 모습, 제가 발레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동작을 가르치는 장면, 저녁에 함께 요리하는 풍경, 주말이면 시부모님 댁에 들러 러시아 요리를 같이 만드는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었죠. 그러나 가장 큰 화제가 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심한 생리통으로 앓던 날, 박태하가 한밤중에 약국에 달려갔다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짜 남자다. 저런 남편이 내 꿈이다. 시청률은 40%를 넘겼고 제 SNS 팔로워는 순식간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발레 아카데미에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꼭 선생님께 맡기고 싶다. 학원생이 2배로 늘었고 학부모들은 러시아식 훈련 방식과 한국식 따뜻함이 어우러졌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아이들의 발끝이 흔들릴 때마다 제 인생도 새로운 균형을 찾았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가족에게서 왔습니다. 러시아에 남아있던 부모님이 방송을 보신 후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화상통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스타시아, 네가 그렇게 행복해 보인 건 처음이구나. 결혼식에 꼭 가겠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통화가 끝나기 전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제 마음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가장 두려웠던 장벽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전통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흰 드레스와 러시아 전통 의상을 번갈아 입었고 피로연에서는 보르시와 불고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어머니가 함께 빵과 소금을 나누며 서로에게 먹여주는 순간 하객들은 환호했습니다. 박태하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제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야. 두 세계가 연결되는 의식이야. 식이 끝난 후 친구 스베틀라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커플의 결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내는 동안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자.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짧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검은 현무암 해안은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풍경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박태하는 관광지 지도를 들고는 한 곳도 빼놓지 않으려는 듯 빽빽한 일정을 짰지만 저는 그저 그와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가 제 어깨 위에 스카프를 덮어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땅이 점점 고향처럼 다가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검사지를 바라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으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스쳤죠. 그러나 박태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나라의 다리를 놓을 거예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듯 우리 아이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박태하의 배려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태교 일기를 쓰며 저에게 읽어주었고 인터넷에서 러시아 자장가를 찾아 번역해 발음까지 연습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왔고 무거운 봉지를 한 손에 가득 들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반복 속에서 자라는 것임을요. 10개월이 흘러 드디어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소피아라 지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름이지만 한국의 발음으로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라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야 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육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태하는 한밤중에도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러시아 요리책을 읽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프가 보르시 맞나요? 내가 해줄게요. 그 마음 씀씀이에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제게 낯설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가 돌을 맞이하던 해, 저는 발레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생은 200명을 넘었고 수업마다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무대에 서는 꿈을 꾸게 됐어요. 학부모들의 말은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발끝 하나하나에 제 인생의 새로운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외국인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교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박태하와 함께 다문화지원센터 설립에도 나섰습니다. 이름은 할러 문화의 집. 매주 토요일이면 수십 명의 가족들이 모여 러시아 요리와 한국 전통 놀이를 나누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러시아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오갔고 부엌에서는 김치와 보르시가 함께 끓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이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만드는 창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언론에 놀라운 통계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러시아 국제 부부의 출산율이 한국 평균의 3배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국제 결혼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통계 속 숫자를 넘어선 살아있는 미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이 지나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귀화 심사 면접에서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게 한국 국적은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고향을 얻는 일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심사관은 미소 지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는 국적 증서를 손에 쥐고 박태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히 한국 사람이자 여전히 내 러시아 공주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후 제 삶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류상의 안정만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가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 소피아는 이제 또렷하게 두 나라 말을 오가며 웃었습니다. 엄마 보르시 먹고 싶어. 하고 러시아어로 말하다가 곧바로 아빠 김치 주세요. 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만큼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두 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습니다. 발레 아카데미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과 교류 협정을 맺어 우수한 학생들을 여름 연수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학생들도 한국으로 와서 K-팝 댄스를 배우고 갔죠. 교실 안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한국 아이돌 노래가 번갈아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양쪽 동작을 흉내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교실이 두세 개를 이어주는 다리구나. 한편 박태하의 일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재난 대응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저 역시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언어 장벽을 고려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난 대응 속도가 20% 빨라졌다. 는 보고가 나왔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제 결혼은 의심과 편견의 시선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와 박태하의 사례를 자주 소개했고 저는 여러 차례 강연에 초청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할 때마다 긴장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다름은 위험이 아니라 예비력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모여야 더 강해집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박태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박태하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는 모두 회복되었구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우리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피아는 동생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저는 부엌에서 김치와 보르시를 나란히 끓이며 아이들의 웃음을 들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2년 전 모스크바의 차가운 아파트에서 절망하던 제가 지금은 서울의 따뜻한 집에서 두 아이의 웃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제 용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발 내디딘 그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소피아는 발레 학원에서 친구들과 뛰놀며 꿈을 키웠고, 둘째 아들은 장난꾸러기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두 아이를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이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되는구나. 사회에서도 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고, 학교 교실 안에서는 러시아어가 낯선 언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 자료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소피아에게 러시아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고, 친구들은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경험한 고통과 두려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아이들의 웃음에서 확인했으니까요. 발레 아카데미는 이제 성북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러시아 전통 발레를 배우며 몸과 마음을 다스렸고, 동시에 러시아 학생들은 K-팝 리듬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무대 위에서 두 문화가 하나의 선율처럼 엮이는 순간, 객석에서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아이들의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무대야말로 진짜 미래다. 차이가 어울려 조화를 만드는 무대. 박태하는 재난대응연구소의 성과를 국제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협력이 지역 사회 회복력을 30% 높였다. 는 보고의 청중은 놀라움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거 제가 연구소에서 무시당하던 순간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제 곁에서 누군가 제 말을 힘으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 국영 방송과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PD는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2년 후에는 없으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러시아 남성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가족을 팀으로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반면 러시아 남성들은 가족을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대답이 전파를 타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는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PD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 딸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유학을 준비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은 기회의 땅으로 불립니다. 매년 수만 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찾고 많은 이들이 사랑을 만나 정착합니다. 저는 그 길을 먼저 걸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발레 아카데미 한쪽에 작은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막 도착한 러시아 여성들이 찾아와 눈물과 불안을 털어놓으면 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오늘도 소피아가 제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는 러시아도 한국도 다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단순히 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제 과거와 같은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장벽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용기를 내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절망했지만 한국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시작이 된 곳입니다.
여러분도 행복을 향해 한 발 내디디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